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진흙탕 험지 가르며 3km 표적 백발백중. 2. 폴란드 대통령 깜짝 제안. K2 전차 직접 타봐도 되겠습니까? 3. 운행 테스트 도중 한바구음 지은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2 흑표 전차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그 명성이 날로 드높아져서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 라고까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폴란드 전차병들은 실제로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본 결과 그 무시무시한 화력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군대는 한국의 무기에 열광하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 무기들로만 구성된 육군 최대 규모의 기동사단을 새롭게 편성하고 군대를 아예 한국식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유럽을 수호할 가장 크고 강력한 방패로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뛰어난 화력뿐만 아니라 높은 기동성과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으며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그 성능을 인정하고 도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 10종을 선정했는데 그 명단에 K2 전차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문 매체인 하카즈에서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 중전차의 방어력이나 기동성을 제외하고 오로지 공격 능력, 즉 화력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최강이라 불릴 수 있는 전차를 10대 꼽았는데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 르클레르, KF-51, 아르마타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전차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미친 전차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로 주력 전차로 K2 흑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분당 열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어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이기도 했죠. K2 전차의 화력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K2 전차의 높은 명중률을 보장하는 첨단화된 사격 동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에 기반한 우수한 연사 속도 덕분이었는데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K2 전차는 일일이 수동 장전을 해야 하는 여타 서방 전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로 뒷받침된 K2 전차의 강력한 화력은 폴란드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재차 확인됐었는데요. 지난 3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었던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을 통해 유럽의 K2 전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었습니다. 비가 내려 뻘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폴란드 훈련장을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의 파워와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이 가능케 하는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돌파하고 2터부터 3km 떨어진 장거리 목표물을 대상으로 24발을 사격해 이동형 표적 1개를 제외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경이로운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2 전차를 직접 몰아 실탄 사격을 실시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의 성능에 대해 생생한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우리는 어제 처음으로 기술적인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의 표준 절차로 우선 전차에 아직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조작하여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3발이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격을 동해 타격 중심을 결정하고 조준기에 적절한 조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준점이 실제 탄이 명중하는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의 결과를 동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탄착군이 매우 조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히 K2 전차의 매우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포신의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K2 전차는 훨씬 빠르게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분당 15발 이상의 속도로 사격하는 게 가능하며 장전에는 고작 4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K2 전차는 기존 전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의 0점 조절 사격과 실탄 연속 사격을 실시했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지금까지 운용했던 전차들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향상된 K2 전차의 뛰어난 화력과 정확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이 가지는 이점이 폴란드 전차병들의 시범을 통해 부각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단 6주 교육을 받고 온 폴란드 전차병들이 숙련된 한국 병사들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기동 사격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포탄을 장전해 줄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용 장비로서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동 중에도 전차장의 바이저를 통해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조준할 수 있는 첩단 사격 동제 시스템, 험지를 기동 중에도 컴퓨터의 통제로 사격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기압 서스펜션의 보조까지 더해져 K2 전차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최대 분당 15발에 달하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한 전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폴란드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K방산 세일즈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에서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K2 납품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가 넘어가기도 전인 지난 12월의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했던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서 5대를 조기 납품했던 것에 이어 지난 19일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세 번째 K2 전차 물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K2 전차 7대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이제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는 총 22대가 되었는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도착한 K2 전차 역시 다른 K2 전차들과 함께 최전선에 위치한 20기계화 여단으로 곧바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 폴란드 네티즌은 180대 중 2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2022년에 계약을 맺은 걸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속도야. 반면 헝가리 사람들은 2018년에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244대를 주문했고 이제야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았어. 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야 말이지. 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납기 속도를 보여주면서 폴란드 정부는 군수산업과 군대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폴란드 육군은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된다면 러시아와 마주하게 될 폴란드 동부 지역의 방어선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 무기로 무장할 폴란드 최대 규모의 신규 육군사단 제1보병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통해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강력한 지상군 장비틀을 확보한 폴란드 육군은 러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1사단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폴란드 군의 가장 큰 전술 부대가 될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사단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의 사단들과 다르게 소련 시절 장비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보병사단은 총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1,400개 이상의 한국 장비들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군 전체 병력이 17만 명에 불과한데 이 중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 곳에 예편하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제1보병사단은 폴란드 군이 이 막대한 장비와 병력으로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진격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기동성과 포병의 화력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1보병사단은 높은 기동성을 갖춘 K2 전차와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K9 자주포를 주축으로 삼아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폴란드 군의 막대한 장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한국 무기 생산기지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현재 KPL, K9 페타리터, FAOPL 등 폴란드형 장비들을 폴란드 현지에서 제작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방산업체 간의 세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산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이전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죠. 물론 이는 폴란드만을 위한 일이 아닌데요. 지난 17일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서준모 부사장이 폴란드 군사매체 에펜스24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폴란드를 발판으로 삼아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려 하는 현대로템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준모 부사장은 폴란드 방위산업이 KPL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양사의 최적의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유럽에는 신형 전차로 교체해야 할 구형 전차들이 많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전 유럽 국가에 공급하여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 전차를 통해 유럽 제3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증명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었던 K2 전차가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한국의 K2 전차가 함께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죠.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들에서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또 한 번 K2 전차에 대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전차를 필두로 한 K방산이 폴란드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었다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최대의 방산 파트너로서 양국의 안보를 위해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으로 혼란한 지금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방산 저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는 이름값을 독특히 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즈닷컴, HOTCARS.com 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틀 탱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즈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2 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2 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2 흑표는 전설적인 M1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WIA 120mm 55 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 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2 흑표는 전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열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2 전차는 현대 WIA 120mm 55 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mm K6 기관총과 7.62mm 통축 기관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2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2 전차인 K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2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2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2 전차를 투입해 1.2km부터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브와슈차크 장관과 함께 K2 전차위에 직접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2 전차의 의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터부터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 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2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Z, WZ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2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EPL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2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 총탑, R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2 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2 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2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A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면에서 K2가 우수했고 성능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2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2 구매를 결정할 때 K2가 레오파르트 EH7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2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M1A2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2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M1A2 전차는 240대로 우리 K2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와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 폴란드 방산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2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2 전차는 기계화 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2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빗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지금 수출 계약의 이행 현황은 어떨까요? 납기의 민족 한국은 역시나 차질 없이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역인 폴란드 역시 호흡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달 말 K9 자주포의 3차 인도분을 선적함으로써 K9 계약의 1단계 총합 48문 납품을 벌써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2달 만에 1차분을 보내더니 계약 반년 만인 지난달 2차분과 3차분은 한 달 간격도 안 되는 사이에 보내서 3차분 선적 뉴스가 나왔을 땐 2차분은 도대체 언제 보냈냐는 반응이 나왔었죠. 폴란드는 이렇게 받은 K9을 현지에서 테스트한 후 기계화 사단에 편입시켜 러시아 국경선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공개한 이 영상은 생산된 K9이 수출되기 전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급제동, 제자리 회전, 포탑 구동, 자동 장전 시스템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급제동 테스트는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예 돌진하는 K9이 정면에 테스트 촬영 도구와 인원을 세워둔 채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코앞까지 가서 급제동을 걸어 완벽하게 멈추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거친 K9은 이제 항구로 실려가 폴란드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해서 하역 작업을 마치면 이곳에서 다시금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K9을 받아 써본 폴란드 군들은 이젠 K9이 새로 들어오면 성능에 대한 일말의 의심의 여지 없이 반짝이는 신품 자주포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한바구음을 짓는다고 하죠. 처음 한국의 K9 자주포가 계약 2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를 받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죠. 당시에는 폴란드로 배송하기 전에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테스트도 한국에서 전부 진행하기도 했고 수십조짜리 계약이 걸려있는 한국 측과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폴란드 측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K9은 모든 성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면서 이들의 근심을 한방에 모두 없애줬죠. 한국산 무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지금은 K9이 테스트나 훈련이 새로 뽑은 차를 처음 끄는 듯한 즐거운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인 라디오 올슈틴 TV를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폴란드의 러시아 접경지 최전선인 벵고르제보에 막 배치된 K9에 탄 폴란드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운행 시험을 진행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에서 긴장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훈련에 참여한 장교들은 K9에 대한 자국 정부의 결정을 신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한국에서 온 새로운 무기를 꽤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데요. 일선의 분위기와는 달리 뜻밖에도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이 잘 이행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 폴란드 언론에서 지금까지는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지만 추후 더 논의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 상태가 지지부진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보내고 있는 물량은 한국군이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물량, 국내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인수 양도된 물량, 그리고 국내에서 막 생산된 물량이 섞여 있는데요.
이들 전부 동원해서 1단계 납품까지는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안 가신규 생산분만으로 납기를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폴란드 현지의 생산 설비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폴란드의 생산 기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지어내야 하는데 문화적 차이나 이해 당사자 간 관계 때문에 현지 제도나 기존 업체들과 협의하는 기간이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보도에서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늦어도 9월 전까지는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마무리되고 현지 생산 공장의 건설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들린 말은 없는 만큼 한국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9을 구매한 적이 있는 국가의 관련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갖는 K9 유저 클럽 행사죠. 작년 창원 K9 제작 공장에서 열린 K9 유저 클럽은 올해는 노르웨이 나르비크에서 열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관하에 K9를 운용하는 6개국이 모여 K9이 운용, 유지보수, 교육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곤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호주의 CBG 등 방위 산업체도 참석해 K9 관련 기술의 협업을 선언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사업 개발 책임자인 파시비르타는 K9 사용자들은 서로 배울 수 있고 K9 자주포를 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K9 유저 클럽은 K9 시스템의 가장 최적화된 운용과 지속성 교리를 찾는 장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규모가 규모인 만큼 이러한 사소한 잡음 하나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기도 하고 한국은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폴란드보다 훨씬 칠가다롭고 귀찮은 상대와도 거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은 노련하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진정한 의미의 빅딜을 완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AUKUS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AUKUS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AUKUS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의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 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